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1992년에 발생한 보스니아 내전, 다음이 2003년 감행된 이라크 침공, 마지막이 2011년 시작돼 2년 2개월째를 맞은 시리아 내전입니다. 앞에 두 전쟁 모두 미국이 개입한 대규모 국제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은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 학살이 서방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부른 경우입니다. 이라크에선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CIA의 정보 조작이 침공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지난달 터진 화학무기 도발을 계기로 서방의 군사적 개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시리아 사태는 어떤 운명을 처하게 될까요? 거대한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제2의 이라크 침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인도주의의 상처뿐인 승리로 기록된 제2의 보스니아 사태가 될 것인지, 이번 주 한겨레 20일 특집에서는 새 국면을 맞은 시리아 사태를 짚었습니다. 이 자리에 정인환 국제담당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누가 했느냐와는 별개로 이게 과연 있었느냐를 두고도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보면 뭐 동영상도 나오고요.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물을 뿌리고 뛰어다니고, 네. 아마 뭐 뭔가를 씻어내기 위한 것 같죠. 사건 발생은 8월 21일에 네. 그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외곽에 있는 구타란 지역에서 발생을 네. 했는데요. 현지에서 구호활동 펴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쪽에서 성명을 낸 걸 보면 한 3,600여 명 정도가 네. 신경 독가스 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았고, 그 중에 한 355명 정도가 끝내 숨을 거뒀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네. 거기가 혹시 뭐 반군들에 대한 주로 그 지지가 높은 지역이었나요? 그 지역은 반군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민간인들이 주로 피해를 봤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쟁점은 역시 이제 누가 저질렀느냐인데, 이게 미국 정부는 이제 시리아 정부군 소행이 분명하다, 확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근데 다른 나라나 현재 요원을 파견한 이 비정부 기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은 미국은 뭔가 강력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존 네. 케리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도덕적 외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외설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의료 구호 활동 펼치고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쪽이 내놓은 성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증상의 원인이나 이런 공격을 가한 세력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주얼 서스펙트죠. 언제나 그 화학무기 공격이 몇 차례 그 전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누구 소행이냐, 시리아 정부다라고 여러 차례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워낙 희생자의 규모가 크고 또 미국이 확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위기감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도 물론 부인을 하고 있죠. 아사드 정권도 물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이 저질렀다고 하는 그렇습니다. 세력도 없고. 네. 근데 하지만 이 정부군 소행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그게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유죄 추정의 원칙은 없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네. 얘들이 한 짓이다라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니들이 했지라는 심증만 있는 거지 아직 네. 물증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장에 원래 이 공격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현장에 이미 유엔 무기사찰단이 가서 다마스커스에 상주를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화학무기 사용설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하려고. 사태가 급박해지니까 아사드 정권이 이 사찰단한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콘보이를 해가지고 가서 반군 지역까지 넘겨줘서 이틀간 현장 조사를 다 하고 다마스커스로 복귀했다가 지금 시리아에서 출국을 한 상태인데 네. 공식적인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정부군의 지시다라고 과학적인 확증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단계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세를 좀 파악을 해보면 최근 지난 6월 이후에 사실은 밀리던 정부군이 어느 정도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면서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내전 안에서 그동안 많이 밀리다가 조금 전세를 좀 반전시키는 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화학무기 사용한 증거가 나오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위협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러니 아사드 정권은 그동안 계속 외국으로부터 무기금수 조처나 다양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마당에 지금 시점에서 굳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회의론의 논리고요. 네. 덧붙여 반대편에서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이끌어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들한테 입속이 되는데요. 하나는 자기들이 직접 맞싸우고 있는 정부군한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를 바꿀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해서 시리아 땅에 들어오면 이들은 미국과 직접 싸우기를 바라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손쉽게 전장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부수적으로는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면 당연히 이른바 부수적 피해라고 얘기하는 민간인 피해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반미 감정이 생길 것이고 이들이 또 새로운 세력을 수혈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제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 정도겠네요. 정부군이 전세를 유리하게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굳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것과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쪽과 시리아 정부군의 이익을 견줘봤을 때 이 두 세력이 일치할 가능성은 낮다. 네. 물론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 차원에서는 한다면 실익이 없다. 다만 시리아 정부 내에서 이 군사 체계 내에서 어느 한 부분이 어느 중간급 또는 고위라도 정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행을 했다면 그런 가능성은 있다. 뭐 이 정도 조심스러운 반응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은 군사 개입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 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건가요? 어떤가요? 뭐 한마디로 불법이죠. 지난 8월 27일, 28일 해서 영국 정부가 제출한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5개 상임이사국이 거푸 회의를 했는데 결론 못 내렸습니다. 네. 뭐 러시아하고 중국 쪽에서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두 나라는 전통적으로 지원을 해왔죠. 아사드 정권. 그렇죠. 아사드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죠.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보리에서 결의안 통과될 수 없고 유엔 헌장에 보면은 안보리 결의를 얻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가 무력으로 침공을 당해서 이에 대한 정당방위일 경우에 한해서만 무력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죠. 그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력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요. 하물며 다른 나라를 겨냥해서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영국만 해도 이미 유엔에 군사 개입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한 영국에서도 영국 의회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요청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명시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것이죠. 미국 국내법적으로도 전쟁을 결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 헌법 구조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조항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을 선포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은 의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상권 분립이 굉장히 확실한 나라고 의회가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정부 견제를 대단히 세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의회가 지갑을 꽉 쥐고 있으니까요. 전쟁 선포권 자체를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불법뿐이 없죠. 어쨌든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지가 이제 2년이 넘었고 인명피해가 아주 대규모로 지금 빚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그 튀니지에서 2010년 가을에 이제 이른바 아랍의 봄이 시작이 되죠. 또 금방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독재자들이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쭉 떨어집니다. 튀니지에서 그랬고 그 이듬해 2011년 1월 말에 정말 3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던 호스니 무바라크가 불과 한 18일 만에 무너졌어요. 그 다음이 시리아였습니다. 그 3월 11일 날 시리아에서 첫 번째로 거리 시위가 벌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시리아는 특이하게 북한하고 비슷하게 부자 세습 정권입니다. 그래서 아사드 정권이 지금 세습해서 아주 장기간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 거기서 거리 시위가 벌어진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시위가 지속이 됐단 말이죠.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고요, 유혈 진압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6월쯤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시위대가 무장을 그렇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파출소를 털어서 무장을 하고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만 따져도 벌써 2년 2개월. 첫 집회가 있은 다음부터는 거의 2년 반 동안 네. 내전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미 사망자는 민간인 중심으로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민간인뿐이 아니고, 사망자뿐이 아니고, 네. 지금 뭐 이웃 나라들로 국경을 넘어서 피난길에 오른 난민이 200만 명가량, 공식적으로 UNHCR에 등록된 난민만 200만 네. 명가량이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절반가량이 18살 이하 미성년자예요. 이 100만 명 중에 한 75만 명 이상은 11살 이하 어린이들이에요. 그 참상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문제는 뭐냐면 나라 자체가 전쟁터기 때문에 전쟁 난민들, 국경을 넘지도 못하고 나라 안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난민이 국내 난민이라고 부르죠. 네. 국내 난민이 400만 명이 넘어요. 일부에서는 500만 명, 600만 명 얘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네. 이른바 이 인도주의적 위급 사태,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인권조하고 이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네. 이 서방의 인권단체, 네. 민간 그 기구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을 위시한 네. 강대국들이 좀 나서서 네. 어떻게든 사태를 좀 진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에 전례가 많기 때문에 1990년대 말 이후에 인도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특히 무력 분쟁에 의한 인도적 재난이 있을 네. 때마다 이른바 인도적 군사 개입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일부에서는 그것을 인도적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사안마다 동일한 잣대를 대고 국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군사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네. 유엔 결의를 통해서 인도주의적인 재난과 참사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아서 들어간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겠죠. 첫 번째 문제는 그것이 잣대가 없이 언제나 휘어질 수 있는 잣대를 가지고 인도적 개입을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적 개입의 방법일 텐데요. 그 인도적 개입이라고 하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첫째는 지중해 연안에 이미 배치해 있는 미국의 군함에서 네.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그것으로 시리아 정부군의 주요 군사적 요충지를 타격을 해서 네. 정부군의 무장 능력을 괴멸시키고 반군이 승리하도록 돕는다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최소한 반군 장악 지역에 한해서라도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네. 정부군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민간인을 학살하는 행위나 민간인을 겨냥해서 공격을 퍼붓는 행위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개입들을 얘기를 해요. 네. 미군으로서도 이미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면전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말은 굉장히 평화롭게 들리는데 네. 비행금지 구역을 강제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공습을 수행해야 됩니다. 네. 비행금지 구역을 강제할 나토군이 됐든 미군이 됐든 전투기가 뜨려면 적의 방공망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타격을 하는 폭격이 수반되지 않는 비행금지 구역은 있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13년 가까이 그것을 당한 것이 이라크였고요. 이라크는 사실상 침공하기 이전부터 이라크군은 괴멸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대대적인,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군 또는 나토군에 의한 공습이 대대적으로 몇 달 동안 감행이 돼야 되는데 그럼 가뜩이나 파괴된 나라에서 민간인 피해를 도저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에 의한 내전보다 네. 훨씬 더 커다란 민간인 피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도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전에서 일방의 편을 들겠다는 겁니다. 네. 일방의 편을 들어서 그러면 반군이 승리하면 시리아에서 내전은 종식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반군 세력이라는 것이 정말 다종다이한 세력이고 향후에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을 때 시리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중앙정부를 구성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심지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자고 얘기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당장 민간인들의 인명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고 네. 심지어 화학무기까지 사용이 됐다면 94년
보스니아 92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 어떤 인종 청소가 벌어지는 상황이나 다르푸르에서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 상황이나 여기에 비견되는 하나의 인도주의적 재난 사태로 규정을 하고 개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 당시에도 나토에서 세르비아 쪽을 공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공습을 했는데 하필 그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 인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인명피해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막 난리가 났었죠. 그거는 공식 개입하기 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겠죠. 그때는 정말 많은 곳에서 인종청소가 발생했고 그때는 명확한 증거까지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미국이 편법을 쓴 게 뭐냐면 나토 사령부에서 결의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나토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죠. 최소한 그런 절차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나토 내에서도 이를테면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는 강력하게 군사개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꾸 정부군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정부군도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반군도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6월 이후로 갑작스럽게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와 맞붙어 있는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계 난민들이 갑자기 며칠 새에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철교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정확한 지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라크 북부는 아시다시피 쿠르드족 자치 지역이에요. 광범위한 자치가 이루어지죠. 시리아에 살고 있는 쿠르드계 주민들이 수만 명이 한꺼번에 며칠 만에 넘어가면서 이 낡은 철교가 무너질까봐 양쪽에서 이걸 차단하기까지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반군들이 수니파 중심의 반군들이 쿠르드계에 대한 조직적인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것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난민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황 증거이긴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쪽은 좋은 편, 이쪽은 나쁜 편이라고 이분적으로 나누기에는 이 내전의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 군사 개입이 아니라면 해법이 뭔가요? 당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해법을 내놔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사망자가 이렇게 많기 전에, 인도주의적 재난이 이렇게 오기 전에 국제사회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 방식은 국제사회가 참여하고 교전의 양 당사자가 참여해서 국제사회 보장을 받아서 이룩할 수 있는 평화, 휴전협정이죠. 일단 총질을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잘잘못 또 따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평화로 이행할 것이냐라는 것을 합의를 해야 되겠죠. 레바논 같은 경우에 내전이 15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정전협정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정전협정이 깨졌죠. 그러니 이제 정전협정 하면 뭐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전협정이 강제 집행되고 있는 동안 UN 평화유지군이 들어가서 서로 총질을 못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 동안에는 최소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섣부른 공습보다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표지 이야기에서는 통합진보당 사태를 다뤘습니다. 이른바 통진당 당권파의 숨은 실력자이면서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그는 골방의 혁명가일까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돈키호테일까요? 정치팀 기자들이 분단 현실과 국가보안법을 고리로 맺어진 종북 세력과 공안 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해부했습니다. 특집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보도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방사능 괴담의 진원지를 추적했습니다. 언제나 한 박자가 늦는 우리 정부의 방사능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정부 발표와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값비싼 방사능 분석기를 갖추고 직접 실태조사에 나선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